네, 1년간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즐겁게 농담도 많이 하고 하면 좀 덜 지루할 텐데 제가 수업하는 방법이요 그렇게 재밌게 농담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장부 보는 법을 다루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도 그렇게 재밌는 과목이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하다 보면은 재밌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농담 안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자, 그래서 월요일에 이종원 선생님은 그렇게 농담하는 선생님은 아니고요. 네, 고상철 선생님은 좀 농담 좀 하시죠. 좀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개론 선생님도 그렇게 재밌는 농담을 하시지는 않으시고. 근데 목요일날 김성수 선생님 중개사법은 굉장히 좀 유쾌하시고 재밌는 분이시죠. 저는 좀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근데 내일 하는 또 세법 선생님은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 재밌지는 않지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재밌는 선생님 계시니까 재미는 거기서 누리시고 또 재미없는 과목은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적 공부로는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본 강의 시간에요. 이 장부들을 자세히 이제 볼 거예요. 여기서 등록되는 내용을 자세히 보는데 여기서는 맛만 조금 봅니다. 지적 공부로 대표적인 토지대장, 그다음에 지적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맛만 살짝 볼 거예요. 여러분 7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토지대장이 나옵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 토지대장은요, 원본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토지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다 보면은요, A4 용지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이건 원본이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으면요, 거기서는 뭐 이런 거죠. 뭐 발급 시간, 또 누가 발급했는지, 발급자 이런 게 나와요. 원본에는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본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발급받을 때는요 그 내용이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본의 내용을 아는 것이지 그 발급받는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하나하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보죠. 그래서 토지대장 보면 어떻습니까? 왼쪽에 보니까 토지의 표시, 오른쪽에 보니까 소유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은 이제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소유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 정도 먼저 표시의 표시 내용을 좀 먼저 자세히 보죠. 자, 왼쪽 보니까요. 고유번호가 있죠. 이 고유번호는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토지마다요. 그 고유한 번호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갖는 고유번호라는 게 있어요. 총 19자를 구성되는데 고유번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나중에 하고요. 고유번호라는 게 있구나라는 그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토지의 소재가 있죠. 제가는 실제 토지대장은 아닙니다.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실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의 소재는 이제 행정구역에 나오겠죠. 전라남도 강진군 다산면 송정리에 있는 토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송정리에 있는 여러 필지가 있을 텐데 이 토지는 이제 158번지 토지대장이다. 소재 지번에서 이 토지가 특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그래서 158번지 토지대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토지에 표시해가지고요. 자, 지목이 나오죠. 지목이. 그래서 지목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요. 사유해가지고요. 처음에 등록할 때 이제 최초로 이때 신규 등록이 돼야 돼요. 매립.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고 71년 8월 1일 날 만들어졌고요. 이 당시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다는 거예요. 이 토지의 지목은 밭이었어요. 위에 있는 번호는요, 이제 코드 번호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우리나라는 2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가지를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은 1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드 번호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새롭게 발생했다.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1988년도 2월 2일이에요. 분할이 됐대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나눠져가지고요. 원래는 이것이 158번지였는데, 8번지였는데,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158번지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나머지 필지에도 또 새로운 지번을 이제 부여해야 되겠죠. 이때 분할을 하다 보면요. 2번이 만들어져요. 2번. 그래서 분할을 해서 분할되는 토지에 2번, 1번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분할되는 토지, 이 토지를 158의 1번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분할이 되다 보면요. 여기다 159번지 해버리면 안 돼요. 옆에 159번지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159번지가. 그러니까 한 필지가 158번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분할을 하게 되면요. 이제 항상 2번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요. 118번지다 그러면요. 원래는 100번지가 굉장히 넓었는데 그 중에 18번지로 분할된 토지예요. 점점 이제 분할되면서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158번지, 158의 1번지 토지대장이 아니라요. 158번지의 토지대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158번지는 어떻게 되느냐? 60제곱미터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60제곱미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58의 1번지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100제곱미터였는데 분할돼 가지고 158의 1번지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건 158번지 넣었습니까? 6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이게 60이라고 했잖아요. 158번지는 60이 됐으니까 158의 1번지는 40제곱미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또 변경이 됐어요. 9월 9일 날 2009년에 지목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면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지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변경을 한 거죠.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주거용 건축물을 짓기 위한 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는 코드 번호가 8번이에요. 8번째 지목이에요. 그래서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코드 번호는 중요한 게 아니고 대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있다가요. 2014년 1월 3일에는 159번지와 합병을 했대요. 합병이라는 건 분할의 반대예요. 둘 이상의 토지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요. 여기는 158번지고요. 여기에 159번지가 있었어요. 159번지가. 그런데 이 159번지하고 158번지를 합쳤다는 거죠. 합쳤으니까 습니까? 전체가 이제 한 필지가 돼요. 한 필지가 되면은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번만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지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요. 158, 159면은 158이 선순위잖아요. 그럴 때는 158번지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8번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158번지가 옆에 있는 159번지와 합병해가지고 면적이 80이 됐대요. 그럼 80이 됐으면 기존의 159번지의 면적은 얼마였던 거예요? 20이었던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밑에 보시니까 뭐 등급, 토지는 등급들이 있어요. 토지 등급도 나오고 또 개별 공시지가,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토지의 표시를 이제 공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소유자도 있다는 거죠.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 이제 오른편을 보니까요. 좀 이렇게 좀 도면번호가 나와요. 그럼 이것은 다산면 송정리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인데요. 우리가 토지 모양은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죠. 경계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 다산면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을요.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이 지적도예요. 지적도. 그럼 다산면이 굉장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다산면, 송정리죠. 송정리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하나의 지적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송정리가 조그만 해가지고 하나의 지적도 안에 쏙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지만 송정리가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하나의 도면 안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요. 총 16개의 도면으로 만들었어요. 16개의 도면으로. 그러니까 도면이 16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158번지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 토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대장을 보고 이 토지 모양을 보려면요. 지적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송정리의 지적도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으면 16장 다 펼쳐놓고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토지대장이에요. 이 토지는 5번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면 16장이면 여기다 번호를 붙여놔요. 1호 도면,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도면 페이지 번호를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5호 도면에 있다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안 보고 바로 5호 도면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인접하는 토지 모양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 번호가 있고요. 그 밑에는 축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만들 때 넣습니까? 실제 크기 그대로 등록을 못하니까 줄여가지고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줄이는 정도가 1200분의 1로 줄였다는 거죠. 축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장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제 번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도면 번호는 도면 페이지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도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있는 고유 번호는요. 19자로 되어 있는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비슷한 거고요.
비슷한 거고. 그럼 여기서 장본은 뭘 나타내냐면요. 우리가 토지에 이동해가 토지의 표시가 계속 이제 사유들이 막 바뀝니다. 바뀌는데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도 지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에 다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페이지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또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장이 어떤 거는 한 페이지로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두 페이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만약에 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 대장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세 페이지로 되어 있으면요, 각 페이지마다요 페이지 번호를 적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다 그러면 3의 1 이렇게 적어놔요. 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다 그러면 3의 2 이렇게 적어놓고요. 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페이지면 3의 3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토지대장이라고 해서 딱 보고 있는데요. 장 번호가 3의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뒤에 한 장이 더 있다는 거죠. 한 페이지가 더 있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요. 페이지 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1의 1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죠. 만약 2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에 한 페이지가 더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장 번호는요. 대장 페이지 번호다. 대장 페이지 번호를 줄여서 장 번호라고 해요.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소유자들이 나오죠. 소유자들이. 그러면 소유자가요. 최초의 변동일 해가지고요. 이제 최초에 71년 7월 1일 날 매립 준공이 됐다고 했어요. 그때 소유자가 누구가 되냐? 국가가 소유했어요. 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소유했구나. 근데 국가가요, 바다를 매립한 다음에 국가가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국가가 특별한 자기 목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거기다가 뭘 지을 수도 있지만은, 매립한 다음에 민간에 분양할 수 있는 거죠. 민간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샀어요. 홍길동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변동되는 과정과는 별개로서 소유자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목이 그 상태에서 소유자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소유자가 변동되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소유자가 9월 1일 날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소예요. 그 사람의. 삼성구 삼성동 123. 이것도 다 가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주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홍길동의 주민번호가 되겠죠. 홍길동. 그래서 홍길동의 주민번호와 주소 이런 걸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이전됐대요. 소유권 이전됐는데 누구한테 이전됐느냐? 전우치한테 이전됐어요. 그럼 전우치의 주민번호는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의 주소가 나오고 5월 4일 날 전우치한테 이전되었더라.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요. 전우치의 주소가 바뀌었어요. 전우치의 주소가 원래 다람쥐길 15에서요. 내방로 223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은 그대로고 이제 주소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소유자들이 나오는데 이 소유자들은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나 전우치 소유자가 바뀌고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 거예요.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등기관이요. 이건 여기서만 변경되고 등기부는 변경이 안 되면 소유권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먼저 변경이 되고 등기소에서요. 우리 이렇게 등기를 했으니까 지적 공부도 빨리 정리하세요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면 그 통지 완료서를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등기부 보고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졌습니다. 자, 토지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대장에서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지만요, 우리가 토지의 표시 중에서 경계는 여기 없죠.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요, 도면에 등록을 합니다. 여기다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도면을 만들어서 도면에 등록해요. 그 다음에 또 좌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좌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요, 보고 싶은 사람만 따로 봐라 해가지고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다 해서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좌표나 경계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이 있는가 하면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임야도 똑같은 토지인데요. 우리가 대장이 또 이원화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만 임야들은요. 보통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요, 등록되는 사항은 동일하고, 다만 이제 임야들은 주로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토지대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았고요. 다시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지적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으로 오면은요, 수송이 조금 페이지가 제가 보냈던 의도하고 좀 다르게 됐으니까. 자, 5페이지를 보시죠.
5페이지에는요, 지적도가 나오죠. 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들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요,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지적도예요. 도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면을 보면서 토지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 토지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는 도면이에요, 도면. 그러면 지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도는요, 이게 모양들이죠. 14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14번지. 14번지로서 지목은 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 모양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는 쭉 해가지고 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전체가 한 필지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임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여러 필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필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임야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우리가 지적 공부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인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도면으로 옮겨 놓은 것이요. 지적도고요. 임야들은 주로 이제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을 도면으로 옮겨 놓은 것은 임야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으면요, 임야도를 봐야 돼요. 임야도. 전체가 한 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밑에 보니까요, 이제 임야도가 나와요. 임야도가. 그럼 임야도는 이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을 이제 등록해 놓은 도면이에요. 그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오른쪽 임야죠.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은요, 이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요. 산 1번지, 산 5번지, 산 7번지. 우리가 지번을 딱 있는데요, 뭐 산 몇 번지라고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앞에, 숫자 앞에 산자가 붙었으면, 아, 이것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아니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은 가장 먼저요,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인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요, 임야대장에는 안 나타나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토지대장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장부터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도록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그 지번을 쓸 때 앞에 산자를 붙여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토지가 산 10번지다 그러면요, 토지대장 지적도를 보면 안 나와요. 임야대장, 임야도를 봐야 나와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통으로 돼 있죠. 여기는 전부가 한 필지가 아니에요. 여기를 보려면 뭘 보라고요? 지적도를 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역사적인 과정 때문에 이렇게 아직 이원화가 돼 있어요.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임야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하고요, 이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요, 이것은 동일한데, 그러면은 또 우리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또 지적도가 또 하나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는데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다. 우리가 아까 좌표를 잠깐 설명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요, 그냥 도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값 비싸기 때문에 측량하면서요, 경계점의 좌표들까지 구한다고 했죠. 좌표들. 그러니까 여기는 네모 반듯반듯하게 생겼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좌표도 두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좌표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했다든지 이런 지역에서 주로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에 있어서의 지적도는요, 일반적인 지적도와 등록상이 동일한데 세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것도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 이런 지적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무슨 시, 무슨 동의 지적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동의 지적도. 서울시의 서초구, 서초동의 지적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서초동 지적도로서요.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다 좌표라고 적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는 좌표라고 적습니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서초동이 또 넓다 보니까요, 한 장의 도면 안에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동은 총 20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8호 도면이다라는 거예요. 8호 도면.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8호 도면을 통해서 여기 있는 토지들의 모양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의 토지 모양을 오른쪽에 있는 토지들도 좀 보고 싶습니다.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요, 나머지 19장을 전부 다 또 펼쳐놓고 맞춰봐야 되는 건 너무 힘들겠죠. 자, 그래서요, 맨 왼쪽이요, 십자가 표시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가운데가 뭐라고 됐습니까? 8로 돼 있죠. 그러면은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고요? 9호 도면. 아래가 궁금하면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고요? 13호 도면. 그래서 다음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요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색인도라고요. 우리가 책 같은 거 보면 맨 뒤에 색인편이 있죠. 찾아갈 수 있도록 색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다라고 해서 이것을요 이 지적도의 제명이요. 여러분 밑에 있는 그림에 다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설명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쓰지 않아도 되도록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 명칭들을 다시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명이라고, 이 지적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명 안에요. 이것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지적도다라고 하니까 이 토지들은 다 서초동 토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떻습니까? 이 토지에 소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소재. 그렇죠? 제명 안에 소재가 있죠, 소재. 이것은 서초동에 대한 토지들이다. 그리고 제명 옆에요.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까지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요. 오른쪽에 제명 옆에 좌표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일반적인 도면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좌표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수치로 이제 좌표는 이제 x, y 수치로 기록하는 것인데 오른쪽에다가 수치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좌표라고 적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요.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도에만 등록된 토지 같은 거는 면적 측정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선 위에다가요.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계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가 밑에 바퀴가 있어요. 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면적을 산정을 한다고 했죠. 그 기계를 가지고 면적을 산정하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오차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 즉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이런 곳에서는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좌표를 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요. 좌표를 대입해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죠.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좌표를 가지고 측정해라.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면으로는 면적을 측정하지 마라.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면적을 측정한다든지 할 때는요. 항상 이거는 좌표가 있는 토지들이기 때문에 좌표를 대입해야 되지 절대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면적 측정하는 방법 잠깐 설명드렸죠. 도면 위에서 평면, 그 수평면상의 넓이를 보다 보니까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는데 좌표가 있는 지역은 좌표만으로 측량을 해야 되지 절대 도면을 가지고 측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도면에는 이 말이 없겠죠. 경계점 좌표 넣고 시행지역이니까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0장 중 제8호 넣었으니까 이 지적도의 도면 번호가 되겠죠. 도면 번호는요,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도면에는 도면 번호를 붙여놓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토지대장 보니까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을 보고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토지대장 임야장에도 도면 번호를 붙여놔요. 그래야 도면을 바로 찾아가니까.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이외에도요, 토지대장 임야장 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 번호를 기록하는데 이것은 이제 또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그냥 도면 번호 정도만 기억하세요. 도면 번호가 있구나. 그 다음에 도면이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축척이 있어야 되겠죠? 축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500분의 1로 여기는 줄여놨대요. 500분의 1로. 축척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있던 시골 같은 경우는 1200분의 1이었죠. 어떤 지역은 3000분의 1짜리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500분의 1짜리도 있어요. 축척은 다양합니다. 축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밑으로 들어가면요. 이 외곽선이 있죠. 이 도면의 외곽선. 자, 도면의 외곽선이다. 줄여서 도곽선 이렇게. 도면의 외곽선이다. 근데 도곽선이 있는데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숫자들이 있고요. 이 숫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도곽선 옆에 붙어 있는 숫자다. 그래서 도곽선 수치라고 해요. 그럼 이것은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가 500분의 1 축척으로 줄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실제 거리는 과연 얼마가 될까? 축척 계산하고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도면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얼마나 될까? 도면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얼마나 될까? 이것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 주는데요. 자, 보죠. 오른쪽 보니까요.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해요. 10만 번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하고 뒤에 세 자리만 보통 틀리니까. 자,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요. 11만 4,200m. 여기는 미터 단위예요. 다. 11만 4,200m예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11만 4,000m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몇 메타라는 거예요? 200m잖아, 200m.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아, 실제 거리가 200m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몇 메타가 되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몇 메타가 되겠습니까? 빼면은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152m예요. 152m니까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몇 메타 정도 되겠구나.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이렇게 알라고요. 이제 이런 거 실제 거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붙여놓은 수치예요. 도각선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이제 섬들이 있죠. 이 섬들이 바로 경계가 되는 거죠. 토지의 모양, 경계가 되는 거죠. 이 섬들은요, 우리가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선 위에서 기계로 올려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다 보니까 선이 너무 두꺼우면 오차가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요. 0.1mm. 그래도 두께는 있기 때문에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경계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안에 보니까요. 72의 2 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72의 2는 이 토지의 지번을 나타내겠죠. 지번. 그리고 오른쪽에 대는 이제 지목을 나타냅니다. 지목.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2의 2 이것은 지번. 이 토지의 지번이고 대는 이제 지목을 나타내요. 근데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등록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목의 종류가 28가지인데 어떤 지목은요, 주유소 용지라는 게 있어요. 주로 돼 있으면 이건 주유소 용지예요. 근데 그 정식 명칭 주유소 용지를 다 5자를 다 쓰다 보면 역한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자씩만 기록을 해요. 부호로. 그럼 보통 이제 첫 번째 글자가 이제 부호가 되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씩만 딱 쓰는 거예요. 한 자씩만. 부호를 이렇게 등록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목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무슨 소유자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소유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요. 토지의 모양이지 무슨 소유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자 보려면요. 토지대장에 나와 있어요. 좀 더 정확한 걸 보려면 등기부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무슨 고유번호 19자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면적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딱 지번, 지목만 딱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 정확한 명칭들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칭들만.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에 뭐 이런 게 있어요. 12.5일, 12.5일.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특히 더 등록되는 거예요. 다 미터 단위입니다.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12.5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거리가 12.51m다. 그러면 다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2m 51cm라는 거죠. 정확하게 나타내죠. 왜요? 좌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를 구해놨기 때문에요. 좌표를 가지고 우리 거리는 정확하게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어떻습니까? 경계점 좌표를 가지고 있는 토지들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좌표가 없는 토지들은요,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특별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보통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도면보다요, 3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바로 요거. 제명 옆에 좌표라고 적어가지고,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다. 그래서 좌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도면에서 측량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까지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도면은 없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추가되는 3가지. 나머지는 일반적인 도면에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거 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이제 동일한 내용이고요. 오른쪽 보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6, 동그라미 5,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요, 측량을 하는 기준점이에요. 측량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해요. 측량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지적 기준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위치들도 나와요. 지적 기준점. 나중에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는요, 측량하는 기준점인데,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을 하면은요, 우리가 뭐 가볍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축척을 통해서 씁니까?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어떻게 측량을 할까요?
거리를 측량하는 방법은요. 줄자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람 있고 여기서 사람 있고 여기는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토지는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줄자 가지고 하게 되면 항상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줄자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예, 측량은요. 먼저 기준점을 정합니다. 측량하는 기준점. 그래서 여기에 뭐 좌표값이랄지 이런 거 다 정해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점을 정해놓고요. 여기서요. 여기다가 기계 같은 게 있어요. 뭐 광파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 딱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광선을 쏴요. 여기서 광선. 그럼 우리가 광선 딱 쏘면 갔다 오는 시간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거리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천정 위아래 거리도 막 측정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해요. 그리고 여기서 광선 쏴가지고요. 여기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거리를 알고 있으면 삼각형에서요. 두 거리를 알고 있으면 이 각도를 알아요. 쏘니까 각도를 알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일찍이 어떻습니까? 수학을 포기하게 했던 그 삼각함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학을 이용합니다.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삼각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 삼각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한번 설치했으면요. 이웃하는 토지를 측정할 때도 또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놔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하기는 힘든 내용이니까요. 간단하니까 해보죠. 자, 여기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라고 해보죠. 이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을인데 소유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소유자를 보려면은 토지대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요.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지었어요. 건물을. 근데 실제 토지, 여기는 실제 토지라고 해보죠. 실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 토지인데 실제 토지에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토지의 경계는 정확히 몰라요. 잘. 측량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적 공배는 선이 그어져 있지만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까지가 내 토지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요. 내 토지를 넘어온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가 내 토지 같은데 내 토지를 넘어온 것 같아요. 치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내 땅이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 많이 생기죠.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때요. 이 토지, 이 건물이었으니까 정말로 이 토지의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또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측량을 해요. 그러면은 지적공부 이걸 들고 가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지적공부를 놓고 앞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건물 앞에 가가지고 막대기 들고 서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막 하는 거죠. 해봤더니 이 건물이요, 정확히 요거를 이제 실제 토지로 옮겨봤더니 경계가 여기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넘어가 버렸죠. 건물이.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 치우라고 하겠죠. 치우라고 하면 습니까? 이거 치워버리면 건물 다 무너져야 되겠네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제 남의 토지를 밟고 들어간 거예요. 뭘 하겠어요? 얼른 팔고 도망가야죠. 모르니까 살았어요. 얼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이 샀으면 사자마자 이 사람은 치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런 측량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공부합니다.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를 측량을 하게 되는데 지적 현황 측량을 해요. 그럼 지적 현황 측량을 했으면요. 이것에 이 토지가 얼마 넘어갔네요 라고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습니까? 또 분쟁이 있을 때 대비해 가지고요. 또 도면에다 표시를 해줍니다. 얼마를 넘어갔으면 얼마를 넘어갔다. 얼마를 안 넘어갔으면 얼마를 안 넘어갔다 해서 정확히 제도에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측량을 했더니요. 안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안 넘어갔으면 안 넘어간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놔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분쟁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면에는요. 이렇게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들도 때로는 등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하니까 지금은 커다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의미들만 좀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계속 이런 거 공부해요. 이런 거. 뭐 등록되고 이게 뭔 말인지 이런 것들. 이래야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임에도 물론 지적공부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든지 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노부 이외에도 다양한 또 지적 공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부분 나중에 본 시험에서, 본 수업에서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지적 공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보는 법, 그 명칭만 잠깐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한 장을 앞으로 오면은요, 등기부가 있어요. 자, 등기부 관련돼서는요, 3페이지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4페이지에는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를 보죠, 등기부는. 자, 등기부를 보니까요, 맨 위에 먼저 토지 등기부를 보죠. 3페이지에는. 뭐가 나옵니까? 표제부, 토지의 표시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등기부인데 그 권리관계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먼저 표시부터 한다는 거죠.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인지. 그래서 토지의 표시, 이 부분이 이제 표제부라고 해요. 표제부. 그래서 저기는 토지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보면은요, 왼쪽에서 보면은 이제 표시번호라는 게 있죠. 표시번호. 그러면 표시도 어떻습니까? 지목이 변경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토지대장 보면은 지목이 변경되죠. 그러니까 표시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표시번호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되는 여기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요, 지적 공부를 보고 옮겨 적는 거죠. 그건 등기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공부에서 결정된 것을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서초동이 소재, 671이 지번이 되겠죠. 그리고 지목은 D가 되고요. 면적은 320제곱미터. 우리가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요. 도로명 주소는 사람의 주소를 적을 때는 도로명을 쓰지만은요, 토지를 표시할 때는요, 구 주소를 그대로 사용해요. 소재 지번,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구 주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고요. 접수는 언제 됐냐? 95년 6월 5일 날 접수가 됐어요. 근데 표시가 이랬는데 밑에 전2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우리는 현재의 지목이 뭔지를 알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지목은 궁금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상태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지의 표시가 계속 변경됩니다. 변경되면요, 등기 부피가 계속 이제 커지게 되겠죠. 우리 등기부에서는 이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장어채 알고 싶으면 토지대장을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건 토지를 특정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요. 계속 부피가 커지는 걸 계속 어떻습니까? 적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요, 이 토지가 처음에 등록할 때는요, 표시번호 1 해가지고 이것은 전이었어요. 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전이요, 대로 바뀌었다고 해보죠. 그럼 표시가 변경되니까 이게 2 해가지고요, 대로 바꿔야 되겠죠. D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계속 바뀌면 이것이 계속 부피가 쌓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옮겨 적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냥 이걸 생략해버리고, 그냥 1 해가지고요. D 이렇게 적어요. 옮겨 적는다. 이기라고요. 옮길 이자를 써가지고 옮겨서 기록한다. 옮겨 적으면서요. 맨 앞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이건 뭐예요? D가 원래 2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는 2번이었다. 전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전2 돼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D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몰라요.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그 전에 걸 보고 싶으면요, 그 전에 걸 볼 수는 있어요. 폐쇄 등기 기록을 하는데 얼마든지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요. 옮겨 적으면서 앞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그 상태만 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등기부가 종이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전산화 시키는 과정에서 옮겨 적었다는 거예요. 전산화 시키면서. 전산 2기. 옮겨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고, 접수 일자가 있고, 이게 처음에 접수된 날짜. 그 다음에 표시가 변경되는 과정을 나타내주는 표시번호가 있고. 자, 그러면 토지는 특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구로 가보죠. 갑구. 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고 했죠. 그러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이 등기부를 보니까요, 을구가 따로 없어요. 이하 여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을구가 없다는 건 뭐냐? 이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본 적도 없고 전세권을 설정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구는요,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을구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주 깨끗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해 본 적이 없는 아주 깨끗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줘요. 그래서 갑구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갑구가 있으면 뭐 등기부 등본을 떼봐던데 보니까 갑구까지만 나오고 을구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뭐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가장 깨끗한 부동산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면 되죠.
그럼 여기서도요, 보면은, 여기 이제 보죠. 여기는 순위번호라고 나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갑부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여기는 표시번호라고 하지 않고요,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순위번호라고요. 표시번호라고 하지 않고 이제 순위번호입니다. 그러면은 갑부 순위번호 1번은요,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와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하면서 등기로 개설되기 때문에요, 갑 앞으로 최초의 등기는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그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죠, 을한테. 그러면요,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라고 해요. 3 해가지고 또 소유권 이전 내면은 3 해가지고 소유권 또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계속 쌓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등기부를 볼 때 어떻습니까? 과거에 누가 소유자였는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소유자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끝도 없이 쌓이다 보니까는 등기부가 너무 이제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죠. 우리는 현재의 소유자만 알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계속 쌓이면 이렇게 옮겨 적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표제부 옮겨 적듯이요, 현재의 소유자가 병이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걸 옮겨 적어요. 이기한 다음에 이걸 다 생략해 버리고요, 일 해가지고요, 병 앞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랍니다. 위에 있는 걸 생략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1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인 거죠. 그럼 원래는 1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원래는 이 사람이 1번이 아니었던 사람이죠. 3번이었던 거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전3 이렇게 써요. 원래는 3번이었는데 위에 두 개가 생략되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록들은요, 요것도 이 등기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건 폐쇄를 하면서 영구히 보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은요, 전 소유자가 궁금하면 이걸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은 궁금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현재 소유자만 알면 되기 때문에 옮겨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넣습니까? 등기 목적이 나오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이게 등기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넣습니까? 항상 1번이면 소유권 보존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와서 이전이 나오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밑에 보니까 전 2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였는데 이걸 생략하고 옮겨 적으면서 2번부터 지금 옮겨 적고 쓰고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2라는 것은 1번이 따로 그 종전의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그걸 생략해버리고요, 두 번째부터 지금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97년 7월 5일 날 제 2453호로 접수가 됐어요. 등기소 가서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접수가 되고요. 이게 접수일자고 접수번호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된 그 원인은 97년 7월 3일 날 이루어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고 있다. 그럼 이거 뒤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의 순서는 뒤에서부터 되겠죠. 그러면은 97년 7월 3일 날 매매를 하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 신청해서 접수가 되느냐? 그 다음 날 7월 5일 날 접수가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그럼 이전 등기가 됐을 때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냐? 홍길동이다. 홍길동. 그 주민번호 나오고 이 사람 주소 나오고 주소 나오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나와요. 이것도 전산이기는 그 자리는 종이로 되어 있는데 전산화 시키면서 옮겨 적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소유권이 또 이전이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그리고 나서 홍길동이 소유하고 있다가요, 2000년 11월 15일 날 매매를 통해서요, 또 11월 15일 날 다음 같은 날이네요. 같은 날 등기가 접수가 되어서 또 이전이 됐대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전우치. 전우치가 현재 소유하고 있다. 근데 현재 소유자도 또 아니죠. 밑에 또 있어요,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전우치가 소유자일 텐데 또 이전이 됐대요.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11월 10일 날았습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날 접수가 돼가지고 또 이전이 됐어요. 현재 이전돼가지고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이몽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이몽룡이 되는 거죠. 이몽룡.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이제 늘어나잖아요, 부피가.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또 생략해버리고 옮겨 적게 되겠죠. 언제까 우리는 현재 소유자만 알면 되지, 과거의 소유자는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자, 갑부에는요, 이렇게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의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그리고 여기는 권리자,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이몽룡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몽룡한테 물건을 사야 되지, 홍길동이나 전우치한테 사면 안 되죠. 이 사람들 소유권이 이제 상실이 된 거예요. 이전이 돼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갑부를 보았어요. 넘기시면요,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자, 건물 등기부도 권리에 대해서는요, 갑구 을구는 토지 등기부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표시하는 방법이 좀 틀리게 되겠죠. 건물 등기부에 있어서는. 건물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표시번, 여기는 그냥 1로 나오죠. 여기는 전 뭐가 없잖아요. 1이니까. 처음부터 1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접수가요. 이제 8월 15일에 접수가 되고, 소재 지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에 소재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토지가 아니죠. 우리는 건물 등기부에 지금 건물 등기부니까요. 이 건물이 위치한 소재 지번을 나타내죠. 서초동 671번지 위에 있는 건물이다. 라는 거죠. 건물이 소재, 그 건물이 있는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지목 이런 게 없어요. 지목이라는 건 토지 용도를 말하기 때문에 건물을 이제 표시하는 내용으로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건물 내역해서요. 건물의 구조. 이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갖춘 2층 근린생활 시설이다. 건물의 구조. 내역을 나타내고요, 이게. 그 다음에 1층은 2층이라고 했으니까 200제곱미터고 2층은 200제곱미터다. 면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좀 틀리죠. 건물은 어떻습니까? 구조나 구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건물 내역이 들어가서 건물을 표시하고요. 표제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는요, 토지 등기부하고 동일해요. 자, 그럼 여기서는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4페이지에 있는 건물 등기부예요. 근데 갑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순위번호가 1번이에요. 밑에 전 없죠. 그럼 무조건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최초 이제 보존 등기가. 등기 목적이 보존이고 접수는 8월 13일 날. 그러니까 표제부, 우리가 등기를 최초에 할 때 씁니까? 표제부하고 보존 등기가 동시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으로 소유권 등기하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표제부 접수일자하고요. 보존 등기 접수일자는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접수가 됐어요. 보존 등기는요. 자기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존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고요.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자가 놀부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주식회사니까 법인이죠. 법인이니까 여기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아니라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법인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죠. 법인이니까 주소라고 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 우리 자연, 사람, 인간, 사람에 있어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하고 비슷한 내용을 적는 거죠. 그래서 명칭,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근데 소유자는 놀부 주식회사인데 여기는 을구가 있네요. 자, 을구는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을구라고 했죠. 그래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요. 갑구나 을구에 기록되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여기도 순위번호,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먼저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전세권자가 들어오면 여기다 이 해가지고 전세권을 쓰게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선순위자,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 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순위번호라고 해요. 자, 순위번호로 해서요. 이제 어떤 등기가 되느냐? 등기 목적에 나와요. 근저당권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의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데요. 확정된 채권, 3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의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그 3억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이 부동산을 담보로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요. 그 근저당이라고 해요. 은행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아무나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신용도가 굉장히 좋으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는 뺏어 쓸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은 뭐 의사나 변호사, 판사, 신용도가 높으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사람보다 또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몇 억이잖아요. 경매하면 적어도 10억은 나온다.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1억이, 만약 1억이 마이너스 1억이 됐는데 돈을 못 갚으면 경매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이것은 근저당이 돼요. 근저당. 근저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나중에 민법 등기법 시간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는 이 정저당권 설정은요. 8월 25일 날 이렇게 접수 번호, 이 번호로 해서 접수가 됐어요. 등기 원인은 이 소유자하고 그 저당권자하고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 계약은 이제 8월 23일 날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 접수가 25일 날 됐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권리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요, 일반적인 확정 저당권, 그냥 은행에서 3억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은요, 그러면 채권액이라고 적어요. 채권액. 채권액이 3억 또는 1억 적게 되는데, 여기는 근저당권이니까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채권 최고액을 적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한도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면 채권 최고액은 1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액이라고 하지 않고 채권 최고액.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한도액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이너스 1억짜리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1억을 안 갚으면 경매 들어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 되면 어떻습니까? 1년간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면 1년 되면 0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0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은행에서는 바로 경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 이 물건이요, 10억짜리라고 해보죠. 근데 마이너스 통장 1억을 만들었는데요. 1년 계약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 1억을 만들었는데, 마이너스 1억까지 돈을 뺏어서 썼어요. 썼는데요. 그러면 계약기가 1년에 되면 일단 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0을 못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1억 밖에서 10억짜리를 경매하느냐? 경매 안 들어오고요. 마이너스 2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계속 이자가 쌓일 거 아니에요? 2억짜리를 만들어주겠죠. 이거 경매하면 최소한 5억은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 2억짜리를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자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은행은 돈 버는 거죠. 근데 2억을 또 이제 못 갚았어요. 그러면 또 경매하느냐? 아니에요. 마이너스 3억짜리를 또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 은행은 이자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서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습니까 한 5억 정도 되면 그때 경매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자를 다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은행들은. 자, 그래서 경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때요. 자, 채무자. 돈은 누가 빌렸느냐? 이제 1억짜리 통장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은행이 이제 1억까지 빼서 쓰는 채무자는 놀부 주식회사.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마이너스 1억짜리를 만들었으니까 돈 갚아야 될 사람은 놀부 주식회사. 이 사람들의 이제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빌렸느냐? 근저당권자예요. 그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통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 보통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이죠. 우리가 돈 빌릴 때였습니까?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릴 때는 다 은행이랑 금융회사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들은요, 대부분 다 금융회사들이 일반적인데,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자, 누구냐? 돈을 이렇게 뺏어 써라. 라고 하면서 그걸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은 변학도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도기 1억까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 이것이 시가가 한 10억 정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물건 살 때 어떻게 삽니까? 10억 다 지급하는 거 아니죠? 1억짜리 채권채액을 인수하고 9억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억이 다 차 있을 수도 있고 안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계약하는 당사자들끼리 계산을 해내겠죠.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공제하고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자, 그래서 갑부나 을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그다음에 권리자들을 기록을 해요. 갑부나 을부는 기록 동일하고,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도 동일해요. 다만 표제부만 토지에 표시하는 부분하고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 틀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등기부로는 이렇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권리를 어떻습니까? 저당권 강장에 단순하게 하나만 봤는데요, 권리 관계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이 민법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거는 권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다양한 권리들이 또 복잡하게 얽혀요. 그리고 얽힐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얽히는 것들이 또 등기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를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복잡한 등기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등기는요, 이제 권리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인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토지 표시 지적법은요, 사람은 안 다뤄요. 권리자는 안 다루고 그 토지의 표시를 다루기 때문에 인간들이 등장을 별로 안 해요. 인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해요. 근데 등기법은 우리가 민법 하다 보면요, 갑을, 병, 정, 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권리 관계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까요, 인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률 관계는 복잡해져요. 그럼 여기에 저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도 들어와 있고, 가등기도 돼 있고, 뭐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뭐 이거 복잡하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지만요, 등기법 들어가다 보면요, 굉장히 복잡한 이제 권리 관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간단하게 맛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내용이 바로 이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를 이제 보는 법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텐데,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고, 지적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맛만 보고, 우리가 본 강의 시간에요, 이 하나하나 등기하는 절차, 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들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커다란 우리가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다루는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시법은 지적법하고 등기법을 다룬다고 했는데 지적공부하고 등기부 중에 뭐가 먼저 만들어진다고요?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지적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기법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지적법을 하고 등기법. 근데 생각보다 지적은 좀 양이 적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반반으로 시간을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지적을 좀 적게 등기를 좀 많이 배분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 강의 시간에 보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